2022년 4월 21일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와대 개방이 약속대로 5월 10일 실현된다. 다만 윤 당선인이 언급해왔던 0시 개방이 아닌 같은 날 오전 10시로 시간이 늦춰졌다. 첫날 사전 준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의 퇴거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청와대 개방 시점 변동과 맞물려 해당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대통령집무실 이전 TF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5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도 청와대가 정상 가동되는 만큼 0시에 바로 개방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취임 직후 개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돼 왔다. 청와대 관람 인원은 한 팀당 최대 6,500명으로 2시간씩 간격을 두고 관람하도록 해 하루 최대 39,000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차 개방 기간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로 관람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혜 여사가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4비로 구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혜 여사는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건을 심의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 성접대 의혹이 제소됐지만 윤리위는 대선 국면임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윤리위가 이번엔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해도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징계는 확정된다.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20일 입을 열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에만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민영배 의원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의사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논란이 되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면 여사야 2의 구도가 돼 안건을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다. 민영배 의원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양향자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합시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합시다라며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또 덧붙였다. 민노총의 와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국GM이 부평 2공장 근무체계를 1교대로 전환하고 1200여 명의 인력을 창원공장 등으로 배치한다. 한국GM은 지난 19일 고용안정과 사업장 간 대규모 인력 배치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GM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부평 2공장의 근무조를 다음 달 1일부터 2교대에서 1교대, 상시 주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평 2공장의 인력 1200여 명은 생산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부평 1공장과 창원공장으로 올해 안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와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부평 2공장은 단종을 앞둔 말리보와 트랙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당초 8월 이후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한국GM은 근무체계를 1교대로 전환하고 오는 11월까지 생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 2공장은 오는 11월 이후 생산을 종료한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1일부터 노사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생산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GM은 부평 1공장에서 생산 중인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차세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를 바탕으로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좌파 성향의 전국장애인연대는 시민을 볼모로 잡고 갑질을 하는가? 전국장애인연대는 지하철을 볼모로 잡지 말고 인수위원회가 아닌 지난 5년간 해결을 못한 무능력한 청와대의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해라. 전국장애인연대의 이런 행위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또한 전국장애인연대는 국민으로부터 갑질하는 집단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내일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오늘 20일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21일 아침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위를 재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연대는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좌파 성향의 전국장애인연대는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면서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사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 못한 문재인한테 가서 지랄하지 왜 지하철을 잡고 지랄을 하냐 참 납득이 안 간다. 앞서 전국장애인연대는 인수위원회의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 3월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투쟁을 중단했다. 지난 5년간 해결을 못해준 청와대의 문재인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당사를 점거 항의를 하라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가 보다. 이것은 또 다른 미국 광우병 사태의 시발점인가? 좌파 성향의 전국장애인연대가 오늘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장애인연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는데 23일 만에 시위를 재개하는 것이다. 오늘 21일 전국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연대는 오늘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재개했다. 전국장애인연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2, 3, 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가 진행되면 수십만 명의 출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이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서울 지하철 2, 3, 5호선은 양방향 운행이 모두 정지된 것이다. 지난달 주중 오전 7시에서 9시 서울 지하철 2, 3, 5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4만 7천 명으로 전체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전국장애인연대의 선전전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체감하나 출퇴근 시간대 선전전 진행은 시민의 막대한 불편이 예상만큼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공사는 출근길 선전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31세의 이은혜는 20년 전 장애부모와 함께 MBC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나중에 크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되는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MC 신동엽은 계곡살인 사건 전말과 이은혜의 충격적인 과거 생활을 조명한 편을 지켜보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MBC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통해 이은혜를 만났던 신동엽은 몸이 불편한 부모를 잘 모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소녀라며 그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러브하우스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을 개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까지 방송했다. 신동엽은 러브하우스의 수많은 사연자 중에서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손꼽을 정도로 이은혜와 그 가족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이은혜가 부모님의 휠체어를 보관하느라 내 방을 가질 수 없다. 부모님과 방을 같이 쓰는데 제 잠버릇이 심해서 죄송하다라며 어린 나이에도 깊은 효심을 보여줬다. 또 이은혜는 신동엽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이은혜의 모습을 접한 신동엽은 사건 관련 내용을 보는 내내 할 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 LCD 시장을 삼킨 중국의 중소형 OLED 물량 공세가 시작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이 올해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보는 중국 청도와 매냥에 추가로 신설한 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올해 1분기부터 가동했다. 보는 충칭에 별도로 건설 중인 세 번째 중소형 OLED 생산 라인 가동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의 OLED 생산량은 올해 1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천만 대 수준에서 1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중국 경제 매체 북경상보는 보가 애플 아이폰용 OLED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전체 중소형 OLED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고 했다.
보는 청도에 2024년 말을 목표로 새로운 OLED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는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보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은 지난 2019년 5.6%에서 2020년 8.7%, 지난해 10.5%로 늘었다. 옴디아는 보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14.8%, 15.5%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다. 보와 함께 중국 CSOT, 비전옥스, TN마도 OLED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전옥스의 경우 중국 허페이에 건설한 6세대 OLED 생산 라인이 지난해 2분기 가동을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점유율이 5%포인트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소형 OLED 점유율이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장의 82.2%를 점유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70% 선이 붕괴될 수 있다. 중국 업체들은 중소형 OLED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밀어내기 방식의 물량 공세와 가격을 국내 업체의 70% 수준에 공급하는 저가 전략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산 OLED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빠르게 탑재되고 있다라며 한국 제품 대비 저렴한 중국산 OLED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중국 민항국이 지난달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항국은 오늘 20일 발표한 예비보고서에서 추락 과정과 당시 항공기의 움직임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항국에 따르면 사고기인 동방항공 항공기는 보잉 기종으로 사고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1시 16분 쿤밍을 출발해 광저우로 가던 도중 추락했다. 사고 직전 순항고도는 8,900m를 유지했고 오후 2시 17분 광저우 관제 구역으로 진입했다. 이후 광저우 관제탑은 오후 2시 20분 사고기의 고도 이탈 경보가 울리자 교신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레이더에 기록된 정보에 따르면 사고기는 오후 2시 21분 40초에 고도 3,380m 지점을 시속 1,010km로 통과했다. 추락 지점은 광시 전족자치구 우저우시 텅현 랑난 전모랑촌 부근 산골짜기이다. 조사 결과 사고기의 조종사, 승무원, 수리 인원은 모두 자격 조건에 부합했고 운항 전 기체 고장이나 항법 장치, 레이더 설비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기상 조건 역시 위험 요소가 없었고 순항고도를 벗어나기 전 사고기와 관제탑 간 통신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예비보고서는 사고 당시 대부분 알려진 내용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작업이 끝나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항국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인 비행 데이터 기록기와 조종 실음성 녹음 장치기의 손상이 심해 데이터 복구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비행 중인 비행기가 거의 직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면 출발지가 아랍계인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인접한 쿤밍이라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전에도 쿤밍역에서 아랍계인 신장 위구르족의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국가는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제출해야 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